네, 이번 제40회에서 콘텐츠 정보 학술제 사단 역사를 읽는 우리에 선택해 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현재 학술제는 삼성대학교 밀레니엄반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중이며 온라인 중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인원 모두 체육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좌측 섭취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절대 벗어줄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학술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술제 사교학생은 이후 국바사에서 기념품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술제 진행을 맡은 역사 콘텐츠 전공 1과학번 학생회장 이선아라고 합니다. 화면의 교육과정과 함께 학과의 마지막 행사인 학술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 대면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이번 학술제 역시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부디 더 많은 학우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41회 학술제 제목은 사당 역사를 읽는 우리고 역사 삼자와 말씀 감자를 사용하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학과생들이 학술제의 주체가 되어 나이, 성별, 학번을 떠나 모두가 함께 역사 콘텐츠 전공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과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수님들과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큰 도움 주신 조교님, 올 한 해 학과 행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학생 연수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학술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1회 학술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학과장 교수님이신 유한수 교수님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일상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부터 강해지면서 대학교 활기가 차고 대면방에서 보게 되면서 되게 반가운데요. 확실히 지난 3학기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썰렁하고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웃음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이렇게 2학기 중간고사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교정을 치러면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옥장수장되고 아니면 대학의 대학같이 느껴지고 강의실에서 여러분 만나보게 돼서 상당히 좋았고 또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전의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고 반갑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인데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학과장이라고 뒷말 한국 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주고 싶고요. 한국은 잘 모르지만 사당이라고 우리 학생회가 이제 학술대에 거쳐가 정했는데 각자가 말씀 강좌에다가 불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학술대로 불구경 활발 타오르면서 열정이 넘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학술제는 1부 학술 발표대회, 2부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모두 입장하시면서 응모권을 받으셨나요? 2부 후반에 추첨 순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만 자리를 비우거나 나가시는 경우,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않으신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열심히 학술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프로그램은 학술 발표대회입니다. 학술 발표에 참여한 학회는 서양사학회, 중국사학회, 일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이며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오픈 채팅방에 공지된 투표를 통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발표를 진행한 학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투표 결과에 따라 2부에서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발표할 학회는 서영사 학회입니다. 서영사 학회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사학회 홍수지 발표를 맡게 된 고승용이라고 합니다. 학술제에서 서영사학회 주제로는 히스토리어 이상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내걸었는데요. 신화 속 고대 영웅을 히스토리어로 모으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영화 같은 쉽게 즐길 수 있는 매체에 등장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가볍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형이라고 하면 일성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고 이제 철학서적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부담감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영웅과 슈퍼히어로들을 봤는데 내 현실 또한 그들을 통해 표현된 이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발표 앞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린 뒤 본론에서 시대별로 나눠 고대 영웅, 정세 기사로 고대 슈퍼히어로에 대해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상적 인간이라고 하는 보통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현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상적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커문이나 간디, 테레사 소녀 등과 같은 세계의 성인을 보는 사람과 미인들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상적 인간을 개념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면 니체가 얘기했던 일본의식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말하는 군자 혹은 플라토닉 국가론에서 표현되는 수호자의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왔었던 수호자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념적 이상을 나타낼 때는 특정한 이상적인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설명을 구제할 수 있는 글이라는 측에서는 사용되는데요. 이런 글 중에서 단순히 철학서 외에 신화 등에서도 영웅서사에서 주인공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신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신화와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현실에서 필요로 하거나 이상적으로 여기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중세 기사들의 모험을 다루는 기사도 소설에서도 남대의 이상 기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서사는 현대에 와서는 슈퍼히어로로 발전되어서 선이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화 속에 표현된 영웅과 이상형에 대해 조지 푸켄들은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신화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영웅들이 있으며 신화의 심층에 있는 개념은 인물과 인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웅이란 강대를 완성하는 문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같았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영웅의 모습을 통해 각 시대의 이상과 현재 슈퍼히어로들에게 섞여있는 이상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대 영웅들입니다. 고대 영웅이라 하면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시대 영웅들은 기고만 출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 영웅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소년애와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특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합창시 작자인 틴다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선 사제를 지닌 소년의 젊음을 바라볼 때 나는 고독한 벌들을 밀라비 태양열 아래서 그만하는 뜻이 소멸되어가다. 이는 고대 그리스 소년회로 태어난 여러 문장 중에 하나이며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로 알려진 솔론 또한 소년회와 관련하여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시와 글을 통해 남겨져 있듯이 그리스의 소년회는 그들 문화의 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그리스에서는 소년회를 포함해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형연에서는 잃어버린 반쪽짜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래 두 사람이 하나의 모습을 띠던 거였어서 둘로 갈라진 뒤 다른 한쪽에 사람을 입는다는 이 설명은 그리스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요즘 그리스의 소년회는 파이도필리아라고 불렸습니다. 소년을 의미하는 파이스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 필리아가 투입이 가능해진 듯이 그리스 사회에서 소년회는 구체적인 관계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이루는 공동의 목표는 탁월함, 즉 아르테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성인인 에라스티스가 소년인 에로메노스가 해당 목표를 이루는 것을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인들의 소년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이상은 신화 속의 영웅들에게도 표현되었는데요. 그래서 신화 속의 영웅들은 각각 동성애 소년 연인들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경우에는 파트로클루스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헤라클레스에게는 힐라스라는 소년 시종이 있었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혀 보자면 제우스한테도 가니메데스라는 어린 시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대 그리스의 소년회를 드러내는 신화 속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대체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요. 슬플 때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울고, 분노할 때도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분노를 막 표시킵니다. 이것은 호메로스가 제작한 일리아스의 첫 구절인데요. 첫 구절부터 분노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사시의 중요한 요소로 분노라는 감정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영웅들의 서사에서 감정은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에 충실한 모습은 동시에 이성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경우 분노로 인해 자신의 미라 스승을 때려 죽이는 내용이 있었고,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처다지고 잡장 헥토르를 죽인 뒤 그의 시체를 마차에 매달고 끌면서 성벽을 돌아다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감정에 솔직한 것을 이상으로 여기긴 했으나 이런 방식의 분노 발전도 이성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신화 내에서도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분노로 미라 선생을 죽인 것에 대해 벌을 받고 또 아킬레우스의 내용이신 이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헥토르의 시체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또 그의 아버지와 다시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 그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 감정의 솔직한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았지만 무분별한 감정의 표현을 이상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그리스인들의 모습이 신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에서도 이상적인 모습을 글을 통해 표현을 했었는데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도라는 이상이 존재했습니다. 중세 기사도의 경우 시드니 페인터가 표현했듯이 귀족 문화가 잘 발달했던 프랑스에조차 정형화된 기사도가 없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시드니 페인터는 기사도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봉건적 기사도와 종교적 기사도, 사람을 나눠서 기사도를 정리하였는데요. 먼저 봉건적 기사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래 중세 봉건적 기사도는 이제 토지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이제 군주가 공신에게 봉을 지급하고 그리고 공신들은 군사적 명령을 군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관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소설 속의 봉건적 기사들의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봉건적이라는 그 구조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충성이라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공신이 군사적 명령을 군주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똑같으나 이들의 그 내용 속에서 토지 등과 같은 물질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충성이라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도 소설 속의 충성심에 반하는 때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했는데요. 칼 스티븐스는 무모하게 공격하는 것이 더 용감한 일이었기에 기사들은 모든 측면을 적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도 소설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롤라는 구원 요청을 하라는 주변에 그런 요청을 많이 난무하고 그런 구원 요청을 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전투에 나가는데요. 이런 모습에 대해 기사도 소설 내부에서는 이제 롤라는 공감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성명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롤라는 현명하지 않게 돌격한 것에 대해서는 돌격한 것이 그의 영웅성을 그런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사도적인 이상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세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 또한 기사도의 중요한 요소로 표현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퍼시발과 보스 그리고 벨러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중요하게 표현된 기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 성배 이야기를 다루는 그 원탁의 기사 그 내용에 따르면 보호스와 퍼시발 그리고 벨러에 등의 인물들은 하얀 소 또한 보호스는 검은 눈을 가진 하얀 소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 세 명의 기사가 종교적으로 순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서사 내에서는 성배를 찾으러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종교적인 순결함, 종교적으로 금욕하는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성배를 찾으러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마치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처녀성이라는 순결함이 요구되었었던 것 같이 이들 기사들에게도 마치 그런 종교적 순결함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사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궁정식 사랑인데요. 궁정식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에 나오는 트리스탄입니다. 트리스탄은 다른 기사들과는 다르게 물론 트리스탄 역시 그런 군사적 역량이나 그런 힘을 보여주는 대목은 있으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예술적인 요소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공정식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트리스탄이 이런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은 당대 음유시인들이 그 그 귀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소비되었는데 그런 환경 그런 요소 때문에 트리스탄이 이런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그런 예술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궁정식 사랑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저 구절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저 구절은 자신을 급진히 돌봐줬던 이졸데와 트리스탄이 결혼을 하자 그것에 대해 다른 기사인 레슬롯이라는 사람이 그를 비판하면서 남긴 글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다. 그대의 연예에 불충실한 기사여 트리스트람과 같은 오기한 기사가 그의 첫 번째 사랑은 코너에 의한 게 성실하지 못하였다니 라고 말하는 그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연인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배신이나 그렇게 받아들여졌지만 궁정식 사랑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당대 중세의 분들은
병약결혼들과 같이 약간 사람과 별개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식 사랑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상대인 쿠노의 영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음에도 그녀에 대한 의문은 트리스탄이 계속 이행을 해야 되실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현대의 슈퍼히어로입니다. 현대의 슈퍼히어로가 창립될 때 배경으로는 미국의 사회가 당시 경제 대공황이라는 상황 속에 있었고 또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필리핀 불구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군주법의 등장 이후 불법적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마피아 등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로서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발발을 하면서 미국 외적으로도 외국 위협이 외적으로 위협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슈퍼히어로들이 창작이 된 건데요. 이때 슈퍼히어로들은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아까 미국 현대 사회가 맞을 수 있었던 문제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슈퍼맨의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정부가 해야 됐었던 그런 악한들과 싸우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배트맨의 경우에는 그런 불법 조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대 미국이 불법적인 조직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슈퍼히어로 영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약간 일종의 대리만족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슈퍼히어로 서사는 한번 변화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 내부는 더 이상 전쟁과 같은 문제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았고 때문에 슈퍼히어로들이 전쟁이나 그런 문제점과 싸운다는 서사는 사회상 그들에게 더 이상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슈퍼히어로는 한 번 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슈퍼히어로는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슈퍼히어로들이 보통 백인 남성에다가 그런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비하여 다른 백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든가 아닌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든가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했던 스톰이라는 인물인데 다른 여성 히어로들도 분명 많이 출연을 하였으나 예를 들어 원더우먼이라든지 그런 영웅들은 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의 일부 서사에서는 굉장히 여성 인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런 일종의 고착화된 여성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더우먼의 복장은 오랫동안 약간 선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던 복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가 점차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영웅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사이드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영웅의 활약하는 모습이 유혹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면서 사실 그런 여성의 권위나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없는데 멀어지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 스톰이라는 인물은 그런 것과는 살짝 다르게 의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인물로 드러나고 또한 동시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닫혀 있었던 뮤턴트라고 하는 그런 돌연변이 슈퍼히어로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스톰은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 역시 일종의 모성애적인 모습이나 그런 여성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슈퍼히어로들 다른 여성 히어로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다른 슈퍼히어로적인 모습 또한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중심이 잘 잡힌 인물이 다음 블랙팬서라는 슈퍼히어로인데요.
최근에 영화도 최근 몇 년 전에 영화도 개봉을 하고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블랙팬서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이제 예전 미국의 흑표당에서 유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등장부터가 약간 그 흑인 인권이라는 그런 연관이 되어 있었던 히어로이기도 합니다. 블랙팬서는 이전에 흑인 히어로들과는 살짝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흑인 슈퍼히어로들이 기본적으로 팬컵이라든가 그런 영웅들보다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굉장히 까칠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형적인 공부를 잘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정형적인 슈퍼히어로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형식으로 흑인 슈퍼히어로들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반면에 블랙팬서라는 슈퍼히어로는 그런 주류 슈퍼히어로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부유하기도 하고 또 만연한 높은 그런 계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흑인이나 흑인 사회에 대한 그런 고착된 시각에 벗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현대에서 흑인 사회가 약간 다르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담겨 있는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고 또 현대 사회도 역시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상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슈퍼히어로 단순히 이제 서로 다른 이상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이제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많은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댓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자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줌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캠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캠을 켜지 않으면 방법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네, 발표 시간은 10분 내로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사학회 발표입니다. 중국사학회는 온라인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화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사학회 발표를 맡은 21학번 심우상입니다. 중국사학회는 한국 화교 역사와 차이나타운을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근대 개항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많은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한국 화교라고 부릅니다. 한국 화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존한 한국 화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교의 시작입니다. 매년 음력 5월 23일 서울 마포구 연희동에 있는 오무장 봉사에서는 서울 주재 중국 외교관원과 화교 사회 등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장경에 대한 엄숙한 제사가 거행됩니다. 한국 화교들이 현재까지도 오장경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은 오장경이 한국 화교 형성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오장경이 병사들을 데리고 왔고 그 가운데 군역상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군역상인은 오장경의 비호 아래 서울에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바로 그들이 한국 화교의 시조가 됩니다. 또한 오장경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1882년 10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되었고 대항장과 한성에서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화교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교의 인구 추이와 구성 부분입니다.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된 이후 한성과 계양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 원산, 서울을 중심으로 화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화교의 인구 추이 구성표입니다. 1883년 166명을 시작으로 1930년에는 약 6만 7천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194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해방 이후와 1976년을 기점으로 미국 이민법 개정과 화교 경제 침체 그리고 한국 정부 및 사회의 차별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 대륙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화교와는 다른 화교 인구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분을 위해 기존에 있던 화교를 구화교, 1992년 이후 유입된 화교를 신화교라고 규정합니다. 신화교 비율 중 제한 조선족이 많다는 것이 한국 신화교의 특징이며 신화교 인구는 1995년에 구화교 인구와 거의 비슷했으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 화교의 중심이 구화교에서 신화교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국 조개지에서 차이나타운으로의 과정입니다. 차이나타운은 중국어로 중화가 혹은 중국성이라 합니다. 이곳은 집단 거주지로 중화요리점, 각종 상점, 화교학교, 화교사회단체가 들어서 있어 리틀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으로 인천과 부산 차이나타운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청국 조개로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국 조개지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근거로 설정되었으며 화교 상인은 청국의 비호 아래 청국 조개를 중심으로 세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된 활동 거점이 한성과 인천이었는데 인천은 1884년 인천 구화상직의 장정을 통해 청국 조개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국은 1887년에 부산, 1889년에 원산에 각각 조개지를 획득했습니다. 이 청국 조개지들은 비록 1914년 3월에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화상의 소유권으로 인해 화교의 집단 거주지로서의 위상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과 원산의 청국 조개는 1914년 4월부터 진화정, 부산의 청국 조개는 초량정으로 각각 새로운 행정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지방단체가 인천과 부산의 청관거리를 관광 명소로 지정하기 위해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화교 경제와 차별의 역사입니다. 화교는 경제활동 분야에 따라 화상, 화농, 화공이라고 부릅니다. 화상은 상업에 종사하는 화교와 화교 경영의 회사를 가리키는 말로 이주 초기의 조선 화교는 주로 화상이었습니다. 초기 화상은 청국의 비호를 받은 거상이었으나 청일전쟁 이후 거상은 격감하고 소상인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1920년대에는 소상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화상은 주로 주단토목점, 중화요리점, 양복점, 이발소에서 활동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농업도 중요한 직종으로 부상했는데 이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 농민을 한농이라고 합니다. 한농은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조선의 채소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급증한 화교들은 주물업과 양말 제조업, 건축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공은 단순 육체 노동자로 조선의 각종 노동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싼 임금과 성실함 때문에 조선 시장 내 화공이 증증하면서 조선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들 사이에 화공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두 차례의 화교 배척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화교 배척 사건은 1927년과 1931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먼저 1927년 화교 배척 사건입니다. 1927년 12월 7일 이리에서 만주 거주 조선인에 대한 중국 관원의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200명은 이날 저녁 화교 상점으로 몰려가 문과 창문을 타격하고 폐점과 퇴거를 강요했습니다. 경찰은 8일날 군중을 진압하기 시작하였고 주동자 4명을 검속하며 상황은 마무리됐으나 이는 인근 전주 군산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1931년의 화교 배척 사건은 27년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1931년 화교 배척 사건은 조선일보가 1931년 7월 2일 오후에 만부산 사건을 호해 기사로 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중국 길림성 장춘 만부산 근처에서 조선인 농민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 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관원과 충돌해 조선인 농민이 다수 살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이 호해 기사가 발행된 직후 인천, 서울에서 화교 습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3일 오전이 되자 인천의 화교 습격 사건은 보다 전국적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화교에 대한 차별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화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사례는 부동산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1961년 외국인 토지법과 1962년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1968년 7월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화교가 토지 소유는 물론이고 대형 중화요리점 등을 개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거주 자격과 출입
입국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49년 11월 17일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布하여 네, 저 마이크가 잠깐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인천, 부산, 대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삼국지 벽화거리에서 세계 소방 미니어처 박물관, 그리고 조개계단에서 태림봉 중화요리점 맞은편 화장품 상점까지, 화장품 상점에서 파라다이스 호텔까지의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천 차이나타운은 인천역 앞에 페루를 설치하면서 차이나타운의 중심 거리가 북성동 일대로 이동하였습니다. 2015년경에는 상가가 전혀 없던 의선당 사당 일대에 여러 중화요리점, 식료품점, 잡화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송월동 거리까지 거리 상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으로는 인천 차이나타운 번영회와 인천 화교협회 등의 단체들이 활동 중이며 화교 자녀를 위한 인천 화교학교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부가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해 있는 부산 차이나타운은 주변 교통과 상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며 동남아시아 출신들의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세계화되어 섞여 있는 분위기가 되게 강합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음식점까지 있어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이태원동처럼 다소 복합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 차이나타운은 신화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교 집단 거주지로서 거리에 중국 관체자 간판이 즐비하며 거리에서 들리는 말은 중국어가 대부분이고 한국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며 중국 각 지역의 요리인 사천요리, 동북요리, 상해요리 등을 판매하며 주요 요리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교는 한국 사회와 공존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갈등과 억압,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을 중시하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시대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 사회도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화교는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화교와 공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는 좀 더 개방되고 다양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진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업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본사학회 발표 맡은 18학번 김은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일본사학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는 일본어 스터디, 일본사 스터디, 일본문화 스터디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활동을 했고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일본사 스터디에서 관람한 시청한 오후 드라마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후란 크고 깊숙한 곳, 큰 안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애도성 안쪽 깊숙이 위치한 초문의 천척들의 거주 공간입니다. 애도성의 중심 건물인 혼마루는 이제 오모테, 나카오쿠, 오오쿠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모테는 이제 막부의 공식 행사, 또 정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나카오쿠는 쇼군이 거쳐하면서 막부 전투의 측근들과 함께 정보를 시행하던 장소였습니다. 남성들의 공간이었던 여기 이제 오모테의 항상 이제 벽표자인데요.
안을 뜻하는 여성들의 공간이 오호프와 대비가 돼서 오호프의 폐쇄성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모테랑 나카오프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오모테랑 나카오프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지만 오호프와 나카오프를 잇는 통로는 방울복도라는 뜻의 오스즈로카가 누르는데요. 요즘 쇼군만이 그 복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PPT 첫 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오스즈로카의 모습이었고요. 쇼군이 오호프에 행차하기 전에 내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방어를 올렸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호프는 이제 쇼군의 정치과 축실 외에도 다양한 나이와 출신의 여성들이 골로되어 함께 생활했는데 이들을 조추라고 합니다. 자손 생산 외에 여러 의뢰를 담당했던 조추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50명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하녀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오호프에는 약 2, 3천여 명의 여성들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조추는 크게 이제 공가 출신, 무가 출신, 종인의 딸 출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출신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고직은 이제 공가 출신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 실권이 없어서 오호프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한 것은 하타모토 출신의 무가 여성이었고 그런 무가 출신의 최고직을 오토시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제 쇼군의 밑에서 정부를 총괄하던 오모테 오주와 비견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오토시오리가 오조라고 불리게 된 것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쇼군을 볼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조치의 상세한 직급은 발표문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조의 역할이 확립되기 이전에 오호프의 제도를 조직적으로 정비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사람은 제3대 쇼군 부가와 이에미츠의 유모였던 하스노미 치군이었습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오호프의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면서 조치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이노가 막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오호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조는 오호프의 대변인으로서 다이노와 쇼군 간의 사이에서 공식적인 위치를 이제 형성했다는 것, 즉 노조의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부분에 따르면 정치적인 역할이 두드러졌던 노조는 다음 3명의 노조인데요. 그러니까 노조 취임에 가담을 했다, 또 정실 당직 및 수혜자 결정 관계에 관여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에 공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고 이제 본래 정치를 담당하고 있던 오모테의 견제를 받았지만 그 영향력을 결코 배제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호프의 폐쇄적이고 약간 관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인 성격을 주목하는 관점 하에서 요시나가 흥미의 오호프는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자 스터디에서 신청한 오호프 탄생이라는 드라마의 원작인데요. 여태까지 오호프를 소재로 한 작품이 굉장히 많으나 본 시리즈는 이제 남녀 역전이라는 아주 판타지적인 설정 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요시나가는 이제 오호프를 소재로 한 기존의 소설인 토가와의 부인들의 작가 요시야 노부쿠가 느꼈던 불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호프의 여성들이 질투나 음모, 이렇게 암투 등의 어두운 생명관을 전하는 일화들이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나가는 이제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에도마쿠 초기에 이 정면토창이라는 젊은 남성들이 걸리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의 3분의 1로 감소해버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어쩔 수 없이 딸들이 이제 가업을 입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드물게 보이는 건강한 남성들은 이제 후사를 임신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육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병의 바람은 소금과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배경이 3대 쇼군 이제 이에리트 시기인데요. 이제 앞 슬라이드에 나왔던 카즈라는 수군애가 그의 죽음을 숨기고 비밀스레 히메를 쇼군집으로 앉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저희가 본 오후 탄생의 주인공은 여기 3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이치랑 오만이라고 하는 특실인데요. 저희는 이 드라마가 둘의 관계를 이제 생식 중심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동료이자 쇼군을 이끄는 역할로 보았다는 거에 대해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쇼군 주도가 아닌 이제 특실 주도로 한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중양절에 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양절 행사는 이제 음력 9월 9일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기에 오후 곳곳을 이제 국화로 장식을 하고 국화로 담근 술을 마시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인물 설정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만이 극호 공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에리츠의 쇼군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호쿠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공가 문화를 오호쿠에 도입을 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중양절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진짜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진짜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리 한 걸음 떨어진 활동을 비췄다 해도 결국 쇼군에게 있어서 후계자의 생산은 빠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특실로부터 후계자를 얻을 수 있는 남성 쇼군과는 달리 여성 쇼군은 이제 그녀 한 사람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만 정당한 후계자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오호쿠 탄생에서 쇼군이 정치뿐 아니라 후계자의 생식 의무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고 표현되었고 그에 따른 고통은 쇼군이 일찍 경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호쿠와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 단계에서 되게 흥미로운 의견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리는데요. 만세 일계로 상징되는 이제 부계를 통해 이어지는 남성 초당만이 인정받던 일본 사회에서 여성 초당의 직위 가능성이 회자되었던 2004년의 일입니다. 당시 일본 황실은 38년 동안 직계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사진에서는 여기 히사토가 있지만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이 사람 후미토 이외로 아들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현재 마사토 원기는 왕세자비 시절에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그에 따라 천황제가 이런 21세기의 사회적 흐름에 과연 맞는 제도인가라는 회의론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이제 오호쿠의 연재 시기도 2004년으로 오호쿠 시리즈가 제시하는 여성 쇼군의 모습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리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이제 일본 황실의 여성과 관련된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로 접하신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코 공주가 평민 남성이라는 결혼을 해서 왕족 신분을 박탈당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의 남성은 평민과 결혼해도 신분이 유지되지만 여성이 평민과 결혼하면 보상금을 받고 현실을 떠나야 되는데요. 근데 마침 설상가상으로 일본 국민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코공주의 연인인 공부의 가족사가 손닿지 않은 점, 또 마코공주가 이런 개별적인 논란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한 점은 그래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졌다는 등 여러 분석이 제시되었고 결국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황실 공주들이 아이돌처럼 여겨져 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황실의 공주들은 탄생 직후부터 성장 과정까지 경례청을 통해 모두 공개가 되고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이제 나루히토 천황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학교에 결석을 한 번 했는데 이게 바로 분당 문제, 황실 불화설 이렇게 기사가 떴고 그다음에 다코 공주라고 이제 마코 공주 동생이 있는데 대학을 중퇴했어요. 근데 이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바로 또 제시되었습니다. 소아 천황이 인간 성혼을 한 지 거의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천황사에 남아있는 신선성의 존재 중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초상자에 관한 논의는 말씀드린 2004년을 필두로 2006년 사이토 왕자 출세, 2019년 나루토 초상 즉위, 2020년 후미히토 왕자가 왕위 계승 1순위를 선포하면서 최근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아이코 공주가 나루토 천황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차기 천황으로 즉위할 가능성만 완전히 없앤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코 공주 또한 현재는 일반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으로 남편 이름이 공으로예요. 공으로가 변호사 시험 떨어졌다든지 미국에 가서 바꿔보려 한다든지 이렇게 사생활이 끊임없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PPT에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썼는데 여성 초상제와 같은 시기에 논의된 오후 시리즈가 남성 중심 역사 소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한 것처럼 일본 초상과의 현 생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정보회의에 이제 히사이토 왕세자가 죽을 때까지는 남성 천원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동안 제2, 제3의 마코공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에도성의 오오프는 여성들만의 폐쇄적 공간이라는 기존 인식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역할에 참여하는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관계된 사무를 총책임자인 노조가 수행을 하였고 저희는 그 신학을 홍의의 오오프 시리즈를 통해 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은 이제 사극을 제작할 때 굉장히 보증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오쿠도 이제 한 성별을 전환시킨다는 그런 판타지적인 설정을 가졌음에도 다네이 대비군 등 당대 사건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면서 나름의 균형 감각을 맞췄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오쿠가 제시하는 여성 쇼군의 모습이 현대 여성 천황제 논의, 현실 여성의 삶에 대해 재발견이라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선시대에서 그레이스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표의로 조선의 중국관과 자기인식 발표를 맡게 된 조선시대사학회 6학번 최지용이라고 합니다. 표의록에 조선의 중국관과 또 조선관을 알 수 있는 몇 구절을 소개한 다음에 저 나름대로 한번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목차는 먼저 최고를 소개한 다음 토의록을 가볍게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의록에서 나타나는 조선과 명나라의 상호 인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최고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는 이상의 양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살인과인 김종직의 문인이었고 또 통감 및 동부 여지 풍남에 편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종의 평가와 그가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는 점을 붙여볼 때 저는 그가 어느 정도 조선에서 볼 때 모범적인 유교 소양을 가진 그런 사대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가 당대 중국관과 조선관을 나타낼 때 어느 정도 괜찮은 표본이라 생각해서 이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표의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록은 그 기록의 분량 배분을 볼 때 136일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다를 표류한 것보다는 중국을 다닌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문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강남을 상세하게 다뤘다는 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국인의 조선관도 소개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외교 문서를 보관하는 성문원에 비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표의록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긴 것은 이제 이 보고서라고 하는 양식이었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라는 양식을 볼 때 최고가 표의록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든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후적으로 기록으로 재구성할 때
조선에 당시에 있었던 유린들한테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또 왕들에게 있어서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기록으로 다시 제공한 게 저는 표의록의 핵심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표의록을 작성한 최고의 경우 그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표의록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후대 사대부들한테서 멸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명분이 중요했었던 조선에서 그런 명분을 모범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표의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의록에서 나눈 명과 조선의 상호인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최고는 조선의 풍속과 습속을 명나라와 다르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의 문물을 조선에 들여오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조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이걸 실제로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이제 재밌게 여겼던 게 조선이 흔히 이제 중화질서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서도 이렇게 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또 경계로 삼았다는 점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만약 조선이랑 앞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거리를 통해서 풍속과 습속의 차이를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명과 조선이 그런 국경을 통해서 서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당시에 있어서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계가 그 근대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여권을 제출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해서 이제 다른 나라랑 민족적으로 구별되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국경이랑은 또 다르다는 것을 또 말하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경이라고 하는 관념은 요순, 공자, 안현의 성정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하여금 하나로 통합되곤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볼 때 그런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그것은 때 시대에 따라 같은 사람이어도 다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스스로가 이제 요순 공자 안현의 성정을 명나라와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경우에는 그걸 완전히 명나라는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그냥 아예 오락기로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을 해봐도 우리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런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조지를 주원장이 내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주원장의 조지를 조선이 마음대로 이무대로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벽처의 동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는데 이 벽처의 동이를 하늘이 만든 동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꾸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선은 우리들이 비록 중국이랑 떨어져 있고 맨다른 곳에 상고바다로 막혀 있지만 이런 하늘이 만들어준 특수성으로 하여금 우리는 비록 중국과 다르지만 이런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특수성으로 하여금 중국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식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그 명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조선 사만의 역사를 설명했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의 사람들은 과거를 규정할 때 요순, 우탕, 문무, 주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강상의 형성을 먼저 말하곤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진실되게 생각해왔는지란 외계로 당시 명나라는 이민족 왕조였던 원나라를 몰아내고 집권했던 왕조인 만큼 그들과는 다른 정통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통성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공자가 뛰어난 사람으로 칭찬하기도 했었던 기자가 조선에서 중화의 문물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팔조법을 들여오고 조선을 이제 중화의 습속으로 완전히 물들이는 성공을 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조선은 이제 그런 기자의 풍습을 이어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불교 국가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A지국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재화하고 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원래 A지국이다라고 하는 말이 최고가 최고의 일행들한테 중국의 말을 듣기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조선 사대부를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대표하게 된 입장인 만큼 중국이 혹시나 앞서 말했던 그런 주원장의 고지와 같이 조선을 오랑캐라든가 이런 특속에 있는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문명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게 할 것을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상당히 결실을 맺었는데요. 최고의 일행의 노력이라든가 혹은 조선에서 대외적으로 명나라에 사절을 보낸다고 할 때 명나라에 사절을 보낸다든가 혹은 명나라에서 사절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게 중국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귀국이 A지국이라 들은 지 오랜데 과연 들으려는 이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특히나 이런 조선 사람이 창수원 가운데 서거정의 으뜸이었어라고 말하면서 서거정의 문제를 칭찬했던 것이 이게 조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중화의 글을 구현했다라고 중화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중화의 글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부여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토의록에서 소개된 서거정의 시 중에서 서거정의 시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명나라 황제께서 사만의 위를 묻는다면 동물과 얼간이 사슴과 같다 아니라고 하는 구절을 이거를 중국의 관원이 최고한테 말했던 것이 상당히 신기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중국에도 알려진 만큼 조선이 얼마나 끊임없이 중국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였었는지 이것이 중국의 일반 문인층한테도 닿을 만큼 호소력이 있었던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이 중국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유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농사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런 수차의 도입이 특히나 그런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최고 이전부터 이미 조선은 꾸준하게 숫자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고 최고의 사례는 그런 하나의 사례, 일종의 사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농건주의 국가였던 만큼 농사를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잘 다스리냐가 통치자의 정당성과 연결되었던 그런 중요한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기술을 끊임없이 배워와서 중국과 같이 만드는 것이 중국과 같은 기술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숫자 도입의 역사는 좀 많이 지지부진했어서 표종 때도 언급되고 고종 때도 언급되고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그 차이가 있었던 지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은 앞서 말한 그런 중화를 내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서 불교를 몰아내고 도교도 나중에 이제 최고 시대 때는 아니지만 조광조 때 이제 소급서를 없애는 등 여러 가지 유교 중심의 질서를 갖추려고 표면적으로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표면상으로도 조선만큼 유교에 대해서 엄밀하지 않았고 그런 만큼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하는 등 여러 가지 조선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또 특히나 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례는 제사인데 그 제사에 대한 의례조차도 중국과 조선에 대한 입장차는 서로 달랐습니다. 중국은 충을 우선시했고 조선은 효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인식 차이는 즉 조선이 중국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닮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국과 어긋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면서 저는 훗날의 조선 후기에서 소중한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랜락화되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조선의 반독자적인 중화 의식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포회록에서 드러나는 명조의 관계는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다시피 이렇게 앞서 말한 걸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풍토의 차이를 통해서 명나라는 비록 조선을 그런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그저 타자로 대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자기가 중국과는 다르지만 또 타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중화의식을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선에서 중화를 끊임없이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중화와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면서 충돌하는 그런 반국가적인 중화의식을 중화의식이 조선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것이 훗날에 있는 조선의 소중화 의식과 상당히 연결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대사 해학술 발표를 맡은 유지원, 박구양, 박보입니다. 파트에서는 김민신의 세계와 사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출신의 신라 부부이며 삼국 통일을 이끌었던 장수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김유신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교, 유교 사상과 연관된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유신의 기록에서는 종교적 사상이 기존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는 것은 김유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와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으로 저희 한국 고대 사태에서는 발표를 통해 고대 한반도의 정세와 원리적 김유신의 세계를 살펴보고 종교와 관련된 그의 생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4에서 7세기 한반도 정세와 금관가야 왕조의 신라사의 편입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4세기에는 백제 금초고왕이 한강역을 차지하였고 5세기에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가 한강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백제와 신라는 나제동맹을 결성하였는데요. 이후 신라는 나제동맹을 유지하면서 가야와의 우호 관계와 동시에 군사적인 견제를 진행하며 국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6세기에 백제가 가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가야군은 자국제도로서 신라와 그런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못 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신라는 가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결국 금강가의 부영왕 김부애가 532년 신라에 합격하면서 복속되게 됩니다. 이때 신라는 김부애에게 성등이라는 벼슬을 수여하였는데요. 이는 김해 지역을 시급을 삼아 다스리게 한 것으로 신라 입장에서는 점령지 주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금강가의 입장에서는 김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면서 귀족 사회가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김유신의 주부인 김무력은 진영왕 대인 54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군사적 업적을 남겨 금강가야계가 신라의 귀족사회로 편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내부의 금강가야계 인지는 진청왕의 즉위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거칠보와 김무력을 이끌어내는 금강가야계 연합의 즉위로 진제왕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진제왕의 즉위 이후 김무력과 거칠보가 사망하게 되면서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진제왕은 자년이라는 짧은 죄를 끝으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웃주의한 진평왕은 동명계 중심의 관제 정기를 하였고 이 시기에 대외 정책은 고구려와 백제와의 외교에 주력하여 전투보다는 외교에 주력하는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성장한 강간과학의 권세가 약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02년 남학산 전투를 시작으로 다시 백제와의 전쟁 상태에 도입하였고 이때 김무력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연이 대외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상황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사료에서는 사륜계와 공간다양의 정치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평왕 51년 신라가 대장군 김용진, 김서연, 대장군 김유신을 보내 고구려의 남미성을 침공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다양계와 사륜계의 정치적 재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유신 가문은 사륜가와의 정치적 협력에 성공하여 신기독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 세력은 선덕여와 진덕여한 대의 핵심 정치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되고 김춘추가 태정무역왕으로 즉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삼국통일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진평왕 때부터 문무대왕까지 5대에 걸쳐서 활동하는데요. 진평왕이 죽은 632년은 김유신이 38세가 된 해로서 그의 생애 절반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김유신의 가벼운 출생 그리고 활약 시절과 그 이후의 활동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김유신 가문은 군사적인 면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으며 이뿐만 아니라 신라 원조과 혼인해 진골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더 확고히 가졌습니다. 다현이와 신라 원족 사이에서 태어난 김유신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유신의 탄생 선언은 김유신을 비범한 인물로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생 이후 활약이 되기 이전까지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학문을 연마했고 두 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5세에 활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의 활약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서는 15세에 활약이 되어 김유신을 따르는 이유가 용화항도를 번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삼국유사에서는 18세가 되던 해 김신덕과 죽성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활약이 되었다는 시기에서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고자 한 뜻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수련한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약 시절 이후에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다가 35세인 629년 남비성 전주의 참전에 큰 활약을 하면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사적 공적들을 쌓고 통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점차 중앙정세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유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점은 바로 종교와의 관련성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앞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종교와 김유신의 관계를 토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김유신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두 개와 분명히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은 형옥과 짐의 두 분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태국을 꾸었으며 어머니는 공각 동자가 자신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기입하면은 김유신이 치료의 장기를 타고났으므로 등에 칠성무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의 부모님이 꿨던 태모는 성실의 강령과 공각 동자의 하나님으로 도교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불교에서는 천지를 신앙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 불교칠성은 인간의 기룡함과 수명에 관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유신의 칠성무늬는 천문을 중시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유신의 활용 시절이 수련적인 공부와 방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김유신이 17살이 되었을 때
홀로 중앙석굴에 들어가 기도하며 난승이란 노인에게 점수를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18살에 복음을 가지고 열박산에 들어가 또 한 번의 기도를 도래합니다. 그렇게 3일째가 되는 날 밤에 허수와 박수 두 글자리에 붙이고 김유신의 복음이 흔들렸다고 본 것 같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김유신의 이러한 기도와 시간에는 신라를 지킬 수 있는 분술과 신의한 기운이 더해진 복음을 얻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유신의 본령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교 교단으로서의 화랑제입니다. 삼국기사에는 김유신이 18살에 국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선의 선자와 도교와의 경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국선의 선은 도교의 기반이 되는 신선사상의 성과 같고 도교적 이상형인 성계의 성자와 내용이 같습니다. 또한 도교에서 신선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 화랑도에서 국선은 국왕에게 임명하다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특별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 역시 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사기 열전에는 김유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상과 이에 대항하는 기양의식이 나타납니다. 재앙의 암시 예선을 물리치기 위해 노모왕은 기양의식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기양의식은 도교의 제초 의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김유신의 죽음이 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신이 활동한 시기에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그의 생애, 그리고 도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도교를 접대 학습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화랑 시절에는 신선 사상과 수련법을 실천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남기동 전투 기록에 등장한 김유신은 그가 익혀왔던 방수를 직접 활용해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유신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도교의 원리가 엉뚱없이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유신을 둘러싼 도교의 흔적 이외에 제시된 자료 이외에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김유신과 도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국고대사학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학교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통을 통해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으로 1표가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쉬는 시간은 10분 뒤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간식이 되어 있으니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언니.